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 한문 수필인 수호제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호제기는 18세기 유명한 학자인 연암 박지원이라고 참고서에 나와 있는데 잘 못됐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숫자는 지키다수입니다. 지키다수. 지키다 서술어죠. 지키다. 오는 지키다 무엇을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오는 나 오자입니다. 나 1인칭 I죠. 그죠? 쟤는 집제자, 제각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는 지키다,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죠.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해서 적은 뭐다? 기라는 말은 여기서 기록하다 기자인데요. 보통 한문 수필에서의 기록하다 기자가 있는 것은 현대 문학의 장르인 수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호제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의 호를 딴 여유당 전서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신유사옥 때 작가는 전라남도 강진으로 귀양 갔다가 약 20년 만에 풀려납니다. 그 유배지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적은 많은 작품들이 수능에 출제되기도 하고 18세기 이후의 작품이라고 하면 다산 선생의 작품을 많이 탐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산 선생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주려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호제기는 현대문학으로 보면 수필이라고 했죠. 전통적인 한문 문학의 한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록하다 기라고도 하고 말씀 설자 가져와서 이야기하다 설자를 가져와서 기나 설은 어디에 속한다? 현대문학의 수필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필은 문학의 갈래 중에서 교술적 갈래에 해당된다. 그죠? 얽매임 없이 교훈을 목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적 갈래가 교술적 갈래로 대표적인 것으로 수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다시 정리하면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한 한문 문학의 한 양식으로 독자에게 깨달음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걸 역시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성찰하고 깨달은 그 과정을 기록한 고전수필로서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글입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일상의 경험이나 여행의 경험 혹은 글에서 얻은 깨달음을 기의 형식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연안 박지원의 일야구도의 하기가 있고 허균의 통곡헌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시간 나면 다음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대표적인 것으로 수능에 주로 나오는 이규보의 이옥설이 있습니다. 이옥설 이제 알 수 있겠죠. 기와 똑같은 뭐다?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옥설은 태락한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그 깨달음을 가져와서 유추하여 인간의 삶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독자에게 교훈 깨달음을 주는
예, 고전 수필입니다. 현대적인 수필로는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법정 스님의 수필, 난초를 길렀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진다는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한 수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술적 갈래인 한문 고전으로서의 기나 이옥설의 설 같은 것들은 기나 설에서 글쓴이는 1인칭 주인공입니다. 그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작품 전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보면 핵심 어휘인 수오제, 수오제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집당자 이용해서 당호입니다. 그죠? 큰형님은 여기서 정약현을 이야기합니다. 정다산의 큰형님, 첫째 형님이죠. 그 형님의 집 이름을 당호를 뭐라고 했다? 수오제라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는 큰형님이 왜 그냥 집이면 집이지 수오제라는 별칭을 지었을까에 대해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오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문제 제기, 즉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밑에 문단에 인용표를 이용하여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여기서 나도 1인칭 나입니다. 그죠? 나 오자죠. 나보다 더 절실할 것이 없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내 안에 있으니까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보편적인 생각으로 볼 때 큰형님이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집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참 이상하다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20쪽에 8째 줄까지가 20페이지에 8째 행까지가 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독자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는 글의 처음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글쓴이 내가 장기로 기양 온 뒤에, 장기는 지금의 포항입니다. 기양 유배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곰곰이 생각해서 사색했다는 것이죠.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었다. 큰형님이 수오제라고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문득 답을 얻게 되었네요. 나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의문에 대한 답을 구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 인용표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죠? 천하 만물 가운데, 천하 만물 A라고 해보시죠. 천하 만물 가운데에 지킬 것이 하나도 없지만, 천하 만물은 물질입니다. 그죠? 물질적인 것이죠.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여기서 나는 뭐겠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유배 오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나, 내면의 나죠. 내면의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켜야 한다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천하 만물은 지킬 것이 없지만 뭐는 지켜야 한다? 나는 지켜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물었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 필요가 없다 했죠.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으로 지금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스님이 오타네요. 빵이 아니고 밭입니다. 그죠? 밭. 집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물었습니다. 예.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죠? 다음 예시입니다. 세 번째. 정원의 여러 꽃나무와 과일나무를 뽑아갈 자가 있는가? 뿌리가 땅속에 박혀 있으므로 역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책을 훔쳐갈 자가 있는가? 성인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서책도 그렇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나 양식은 곡식이죠. 의식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중요한 의식주조차도 여기서는 의식주조차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대야 한두 개밖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없앨 수 없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쪽에 23줄까지는 지금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죠. 구체적 예시를 뭐하고 있다. 나열하면서 논지전개가 즉 설명의 방법이죠. 논설문이 아니니까요. 설명의 방법이 나열하면서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물으면서 자기가 답을 하고 있네요. 자문자답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단. 그런데 화제 전환의 접속어를 가져와서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놔서 나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네요. 서술을 주목하세요. 일정한 법칙이 없다. 법칙이 없으므로 어렵네요. 지키기 어렵다. 법칙이 없다. 다음 문장. 친밀하게 붙어서 배반하지 않을 것 같다가도 살피지 않으면 못 가는 데가 없다. 못 가는 곳이 없으니 지키기 어렵네요. 이익으로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있어도 떠나간다.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도 쉽게 변하네요.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떠나가고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둘러싼 환경에 쉽게 유혹당하는 것이므로 나를 지키기가
어렵다고 했네요. 그러니 세상 천하의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없다.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글쓴이는 지켜야 한다고 깨달은 것이죠.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은 문을 잠글 때 쓰는 막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스리적 표현을 통해서 나를 지켜야 한다고 지금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겠죠. 물질적인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나의 속성을 열거하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함으로써 글쓴이는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단 21쪽입니다. 자,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린 자다. 시 단정하고 있습니다. 단정하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나는 처음에 나온 나는 뭡니까? 표면에 드러난 나죠. 표면적 나. 표면적인 자. 혹은 세속적인 자. 다른 말로 현상적인 자라고. 드러난 나죠. 겉에 드러난 나입니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뒤에 나오는 나는 앞에 우리가 편의상 나 1이라고 하면 뒤에 나온 나는 뭡니까? 양심적인 거죠. 표면적 바꾸면 내면적 자죠. 내면적 자이거나 본질적 자,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본질적 자 혹은 양심적인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다. 진정한 자, 나의 본질적 자를 잃었던 것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네요. 어렸을 때는 과거가 좋게 보여요. 과거는 출세라고 봅니다. 당신은 입신, 양명. 출세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서. 그죠? 보여.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네요. 결국 처지가 바뀌었던 과거에 급제하여 대낮에 미친 듯이 조정에 나아가 정부의 간부가 되어서 관료가 되어서 12년 동안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배설에 나아갔고 큰 길을 뛰어다니다. 큰 길은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배설길입니다. 그죠? 자신의 옛 생활에 대해서 지금 반성하고 있네요. 자신을 잃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지금 첫 번째 조정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출세했지만 처지가 바뀌어 귀양 가게 됐네요.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는 것은 유배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유배됨으로써 나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요. 아득한 바닷가와 대나무 숲속에 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여기서 바닷가의 대나무, 자연이죠. 자연 속에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나에게 물었다. 나 오자입니다.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내면적인 나에게 물은 겁니다. 그죠?
자문하게 되죠. 자문했다는 것은 뭡니까? 성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정부의 관료가 되어서 12년간 정신없이 살다가 처지가 바뀌어 유배 오고 나서야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자신에게 지금 묻고 있죠.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느냐?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또 세 번째, 네 가정과 고향이 초천은 경기도 남양주로 다산의 고향입니다. 있는데 왜 그 봄바닥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 유배지에 와 있느냐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내면의 반성의 목소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나오자는 본질적 자아죠.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갈 줄 몰랐네요. 즉 나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얼굴빛을 보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렵지만 돌아가야 할 때는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 진정한 자, 본질적인 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때 둘째 형님은 정약전입니다. 나를 잃고 여기서 나오자. 형님 또한 나를 잃고는 본질적 자아를 잃고 나를 쫓아 뭡니까? 현상적인 표면적인 자아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유배 왔는데 형님 또한 나를 붙잡아서 여기서 나는 뭐다? 본질적 자아를 찾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지연이 역시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았고 작은 형님 역시 잃었던 본질적인 자아를 찾았다는 거죠. 즉 정리하면 여기까지 본질적 자아를 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 깨달음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말하는 나의 두 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나는 상황, 조건, 환경, 즉 물질적인 것에 유혹되어서 수시로 변하는 자는 현상적인 자 혹은 표면적 자죠. 표면적 자라고 볼 수도 있고 형식적인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쉬운 길이죠. 그죠? 눈에 보여지는 자죠. 하지만 이면에 숨은 내면적 자, 진정한 나죠. 참된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자죠. 본질적 자입니다. 그죠? 이것을 지키기는 상당히 힘들더라는 거죠. 자, 세상의 바람이나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안 큰형님이 집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수오제라고 지은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오직 내 큰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큰형님의 신념이죠. 큰형님의 신념은 현상적인 자에 매몰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뭐다? 자신을 지키겠다는 신념, 본질적 자아, 참된 나를 지키려고 애썼죠. 단정히 앉아 수호제에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지금 수호제라고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큰형님을 이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큰형님이 거실을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수호제기를 쓰게 된 내력이 드러나 있네요.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큰형님의 가르침인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라는 자를 지어주셔서 태연이라는 말은 우주의 본질을 뜻하는 큰 어휘입니다. 현은 우주죠. 큰 우주라는 이름을 지어줬네요. 나는 오로지 내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우주는 변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태연은 뭡니까? 본질적 자아죠. 본질적 자아로 우주를 뜻하는 현, 우주입니다. 큰 우주라는 뜻이죠. 태현. 큰 우주라는 뜻은 우주는 변하는 게 아니죠.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불변하는 것이죠. 불변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큰형님의 핑계라는 말은 큰형님이 자신을 지키는 그 신념을 가진 것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뭡니까? 큰형님의 성품이 드러나네요. 겸손한 성품이 드러나네요. 그죠? 그러면서 맹자가 이르기를 성현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 했습니다. 몸을 지킨다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수호제 기의 글을 쓴 이유를 즉 내력을 밝히고 있는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법 하나 챙기면 큰형님이 자신의 그 신념을 핑계라고 이야기한 것은 반어적인 표현이죠. 자신의 신념을 핑계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서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는 수호제기를 쓰게 된 내력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깨달음의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수필이었습니다.
자, 잠깐 작품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품 우리가 읽어보니까 문학의 갈래 중에서 어디에 속했다? 교술적 갈래에 속겠죠. 교술적 갈래에 속한 현대의 수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한문 고전 수필이다. 글의 내용의 성격은 옛날의 자기를 지키지 못했던 때를 회고하여 성찰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깨달음, 교훈을 얻는 글이었습니다. 제재는 쉽게 알 수 있겠죠. 가장 핵심 단어인 수호제라는 큰형님의 땅호, 집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주제는 본질적인 자아를 지키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참된 자아, 참된 나를, 즉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고전 수필인 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자문자답하면서 사물을 의미를 밝히고 성찰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면서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하면서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있는 글이다. 옳은 진술이죠. 이 작품의 작가는 기항지에 와서 끝내 나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나를 찾게 되었죠.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나를 지킨 사람은 둘째 형님입니까? 둘째 형님 역시 나와 같이 본질적인 자아를 상실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결국 상실했다가 찾게 되지만요. 둘째 형님은 아니고 뭐다? 큰 형님이죠. 이 작품의 작가 성찰의 과정을 4구분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 성, 전, 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앞에 PPT를 보시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는 나의 본성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어휘는 뭐였습니까? 수호였습니다. 그죠? 이해 잘 하셨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